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지난주에 나 작가님과 함께한 알편책 어떠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나 작가님의 등장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 말로 표현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엄청 반가워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다 여기저기서 다 무슨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행복하니까 좀 지겹기도 해요. 특히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생각,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데 마음을 다시 먹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하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행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한 그런 책들도 좀 나오고 맞아요, 이렇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알편심 하면서 행복이 또 심리학에서는 엄청 거대한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 번 주제 리스트에 오르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피로감 때문에 아니다 하지 말자 이러면서 접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네.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아는 비슷한 얘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 너네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모든 심리학자들은 그럼 다 행복하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알편심을 통해서 좀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좀 찬찬히 정리해보는 시간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세요, 마거님?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역시. 네, 행복은 입으로부터 오죠. 네. 저도 역시 맛있는 거 먹을 때 떠오르고요. 또, 이렇게 막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그냥 바람 쐴 때? 네, 햇빛 이렇게 비치는 거 이렇게 보는 것도 행복하죠. 마스크 벗을 때? 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행복했던 순간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서 서브젝티브 웰빙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우리말로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브젝티브라는 말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이걸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행복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냐 물어보면 크게 두 축으로 나뉘기는 하죠. 한 축은 즐겁고 신나고 막 유쾌한 경험을 하는 걸 떠올리고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그런 대표적인 것일 것이고 또한 다른 축은 고민과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때가 내가 참 행복했지 이렇게 떠올린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맞아요. 또 학자들도 이 행복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관점을 딱 하나로 제시하지는 못해요. 이견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행복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행복이라는 게 필요하고 유전적인 특성이 되게 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본능에 좌지우지되는 행복이 그렇게 본능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기를 초월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나누는 관점으로는요, 이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 실현적 입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쾌락주의적 입장은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유쾌한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관적인 안정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몰입하는 경험,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등에 초점을 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행복의 정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더 많이 느끼고 좀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끼면서 내가 지금 좀 만족스럽게 살고 있네? 만족스러운 감정이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심리학 배우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마거님이 설명한 거 딱 들으시면서 행복의 3요소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 이걸 딱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디너라는 행복의 심리학자. 연구자이죠. 네. 근데 이런 쾌락주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자아실현적인 입장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이 가진 강점, 덕성 뭐 이런 걸 발견하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복을 어떻게 연구하냐,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나누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동의하고 있는 관점은요. 이 행복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인 안정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정서적인 안정감은 정서죠. 그야말로. 그래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아까 마거님이 설명해 주신 쾌락주의적인 어떤 행복의 측면을 담고 있는 거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자기실현적인 모습. 그래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환경을 잘 통제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뭐 이렇게 수용하고 이런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회적 안정감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는데 사회적으로 수용받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통합된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요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혼자 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좋고 신난다고 해서 남들이 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범죄자의 그렇죠. 얘기를 얘기하죠. 자기는 그게 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렇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정의를 소개하는 이유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것만이 행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네. 그래서 행복은 각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걸 뭐 정의 내리거나 그 뭐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각자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 힌트를 좀 제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물론 그 행복은 다 사람마다 각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할지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조차도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러면 행복하다고 하던데 혹은 이래야 된다고 하던데 라는 것을 그냥 쫓으며 살다 보니까 가끔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가끔 이렇게 뭐랄까 내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알편심을 들으시면서는 나는 이게 행복이라고 믿어왔는데 내 삶은 얼마나 괴리가 있나 혹은 얼마나 다가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네.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기준이 다 다양하고 각자 다르겠지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각자 기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명제인데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나게 신나고 즐거운 긍정적인 경험을 한 방 딱 하면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질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이잖아요. 그렇죠. 그 로또 그래도 한번 대보고 싶다. 대고 얘기하고 싶다. 대고 한번 그 희열, 강렬한 희열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그 복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 순간의 희열은 굉장히 크지만 그 행복의 지속성은 짧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적응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금세 그 감정에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디폴트 값,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막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야 만족이 느껴지고 이렇기 때문에 강렬한 한 방의 사건이 우리의 평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감정을 격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나름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싫어! 이렇게도 말한다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업앤다운의 폭이 있기 때문에 격렬한 긍정적 감정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 경험하고도 이어져요. 네, 그래서 감정의 강도, 얼마나 즐거운가는 별로 행복의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자주,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죠. 소소하게. 네. 빈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되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서은국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이죠. 네. 그분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이스크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너무 찰떡 비유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맛있든 뭐 아무리 고급스럽든 결국에는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도 그게 뭐 되게 강렬한 경험이던 그 순간에 쾌락이 되게 높던 결국에는 그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준비해라. 즉 일상의 소소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뭐랄까 그 한 번 맛본 것만 가지고 그때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지 이러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쵸. 먹고 싶을 때 우리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이스크림도 되게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맛을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먹으면은 너무 만족스러운지 이거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는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간 기분이 처지거나 좀 우울감이 들 때 어떤 것을 하면은 좀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예비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그 행복감을 좀 이렇게 주입할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서 냉동고에 좀 쟁여놓듯이 행복할 만한 거리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나 지금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나 그때 이런 아이스크림만 먹었더니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 이러면서 되게 소소한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폴바셋의 라떼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나름 비싸요. 꼬숩고. 그치. 거기는 우유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내가 피곤할 때 있잖아요. 특히 막 상담이 되게 많아서 막 이렇게 소진이 많이 됐을 때 저는 그 라떼가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니 저는 마카롱.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단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마카롱은 또 극강의 단맛이라서 자주 먹는 디저트는 아닌데 진짜 당 떨어졌다? 힘들다 이럴 때는 마카롱 하나 사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마카롱 한두 개쯤은 구비해 놓습니다. 네. 저가 이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방식인데 저희가 네. 너무 먹는 얘기만 해서 또 행복은 역시 입에서부터구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것이 뭐 산책이어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행복하게 해주는 사진 그쵸. 좀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 보는 동영상, 네네. 뭐 사진, 음악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이스크림 비유가 나온 김에 계속 아이스크림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좀 어마어마한 아이스크림을 노리면서 그 하나를 노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멋진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되게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은 되게 무미건조하고 또는 괴롭기까지 한 순간들인데 그 허상에 가까운 아이스크림만 보면서 막 버티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유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뭐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아끼면 똥 된다고. 지금 아낀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신기루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뭐 현재에 막 흥청망청 이것도 아니겠지만 어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점이다. 그래서 큰 거 한 방보단 소소한 걸 여러 번 누리시는 그게 더 유리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언급을 많이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봤더니 되게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당신이 외식을 할 거라면 2+ 소고기를 한 번 사 먹는 것보다 대패 삼겹살을 여러 번 사 먹는 게 행복의 관점에선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툭불 한 번 먹는 게 좀 더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뭔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행복의 개인차,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소하고 빈번한 즐거움거리를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있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뭔가를 사게 되고 뭔가를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났고 또 경험으로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꽤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를 처음 했을 때 야경을 보고 되게 감동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보는 야경이 꽤 괜찮아요. 그래,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야경을 보는 행복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즐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최근에 야경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고 더 멋진 야경을 소유하게 돼도 그 기쁨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대표적인 소유의 예시가 돈이죠, 돈. 맞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가 돼서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도 많이 벌고 많이 재산을 축적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돈이 행복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배고픈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행복에 이 돈이 되게 절실한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심리학의 연구와 현실이 가장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구만 보고 사람들이 막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를 갖는 것이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너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말해요. 연구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그 행복의 정도가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돈에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오해하셔서 물질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뭔가 잘못 설파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돈뿐만이 아니라요, 뭐 직업을 갖는 것, 뭐 명예를 갖는 것,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처럼 뭔가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그러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막,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성취하거나 가져보면, 그닥 그 기쁨,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이제 심리학 연구의 어떤 공통된 설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공식이 있거든요. 행복은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방정식처럼. 네.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대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기대 수준 분에 충족된 정도예요. 근데 기대 수준이 커지면 분모가 늘어나면 만족을 좀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값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을 더 벌고 교육을 더 받고 이러는 것이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기대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큼 만족스러워서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식에 대입해 보면 행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충족도를 높이는 것, 즉 성취를 많이 하던 뭔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던 아니면 무엇이 되든 또는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을 많이 하게 되면 비례해서 기대 수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만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것이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기대라는 게 본질적으로 끝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 비교 이런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인간은 항상 더 높은 그것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꾸 꿈꾸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기대는 본질적으로 자꾸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걸 조절하는 게 또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의 설명이 또 와닿아요. 이거를 이제 비커밍과 비잉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책의 예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비커밍,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다. 그러나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잉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 근데 행복은 비커밍이 아니라 비잉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필 비유가 부잣집 며느리일까요? 되게 그 당시에 뭔가 이슈였나? 상투적인.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뭐 비잉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제가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됐다. 그게 더 중요하게 됐다. 그랬더니 더 많이 만족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되는 거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그렇죠. 요인들도 많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소하게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비커밍이 아니라 비잉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떠올라요. 왜 오랫동안 무슨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요. 고시든 뭐 요즘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몇 년을 투자해서 그 시험이 합격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면 자기 인생이 되게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 만나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여유 시간도 없고 막 괴롭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걸 생각하면 한 지점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그 안에서의 소소한 스트레스들, 뭐 결정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무엇이 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연구로도 많이 밝혀져 있죠. 같은 돈을 쓴다면 물건을 사서 소유하고 쟁여놓는 것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행복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거나 공연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게 훨씬 행복의 측면에서는 가치 있는 소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명제 세 번째는 행복은 혼자인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죠. 계속 저희가 서홍국 교수님의 책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 저명한 뇌과학자 가자니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인간의 뇌가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사회적이라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고통의 신호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고통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게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게 이거는 기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서 보면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이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신체 부분을 자극해서 때려가지고 아플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뭔가 이별을 했을 때 아니면 좀 따돌림을 당했을 때 느껴지는 그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맞아요. 그런 연구도 봤어요. 신체적으로 아플 때요. 막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신체적인 고통이랑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기본? 네, 관계에서의 고통을 인간이 굉장히 극도로 강렬하게 느끼고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모이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항상 뭔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왜 사회적 존재라는 걸 약간 부인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서도 잘 산다고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너무 인간의 본능이라서 왜 거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한가 봐요. 네. 그리고 또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게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들으면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런 조심스러움의 연장선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어떤 얘기냐면 행복의 연구에서 보면 항상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에 되게 유리하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이 내향성과 외향성은 거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외향적인 사람은 오예 난 행복해 이러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을 운명인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설명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인정해야죠. 네,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는. 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에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왜냐하면 외향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새롭고 다양한 관계 맺기를 즐겨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관계 경험도 할 빈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만들지 않다 보니 그게 어떤 감정이든 경험의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했다 이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한 범위 내에선 그래도 조금 관계 맺기를 위해 시도해보고 자기가 선호하는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 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네. 이 관계와 관련해서는 항상 연구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 중에 하나로 결혼을 꼽거든요. 근데 그냥 결혼은 아니고요. 안정된 결혼 생활. 그냥 결혼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결혼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관계, 사회적 지지 기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 편이 생기는 건가요? 내 편인지 남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녀의 뭐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 이런 관계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것이 이제 행복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언급한 그 디너. 행복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디너랑 또 긍정심리학의 대가, 셀리그만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무려 이제 매우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논문을 쓰셨죠. 그래서 다양한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언급한 외향성도 언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성격 특징, 이런 거 다 언급이 됐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긍정적인,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인간관계는 특정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었고,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누구든 네. 관계가 행복의 핵심인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관계를 많이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 어떡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대단한 관계, 막 되게 많은 막 마당발,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중한 사람,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행복의 정도는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목숨까지 버릴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랑의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안부를 전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채우고 이런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관계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명제 네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감정 또는 상태에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복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응력이 되게 고마운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뭔가 큰 행복 경험을 할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번 너무 짜릿하고 막 너무 신나고 이러면 그것도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렇죠. 로또 맞아서 365일 그 감정에 머물러서 맞아. 짜릿짜릿하고 막 흥분되어 있으면 못 신장병으로 살겠죠.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쉽지만 적응해 버린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복을 계속 새로운 행복을 생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심리학자 중에 류보모스키라는 유명한 또 분이 계시죠. 이분이 행복의 파이라는 거를 제안하셨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퍼센트로 이렇게 나눠서 파이 나누듯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자에 따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10%가 결정을 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 여기서는 세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유전 같은 거겠죠? 네. 그게 50%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거나 유전적인 게 60%고요. 그 밖에 의도적인 나의 행동이 40%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나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게 행복을 결정한단 말이야?
이러면 절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물이 반밖에 없냐, 반이나 있냐 이런 관점처럼 40%는 나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외향성처럼 타고난 성격 같은 거를 바꾸려고 애쓰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근데 40% 이거는 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행복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는 사실 좀 악용되기도 했어요. 노력해라. 너가 노력해서 행복하게 더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한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적용돼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쵸. 최근에 이 연구자가 반박하는 논문, 나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었는데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논문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통용됐었어요. 근데 행복하세요라는 게 이게 명령어, 청유형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내가 뭔가 애써서 그렇죠. 애써서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 목표처럼 행복이 추구되는 그런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과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저도 이렇게 한때 막 그거에 막 염증이 있었어요. 막 행복이 마치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것이냐, 막 다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울해하고.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만 보고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냥 찬찬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행복을 도달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 어떤 한 가지 목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 다 우르르르 그 길로 가야 하는 어떤 강박적인 일이 되지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 남과 상관없이 그것이 뭔지를 좀 경험해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노력에서 비롯된다. 노력이 아니라 노력은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힘겹고 버거운 것이지만 내 삶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소한 어떤 활동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죠. 그쵸.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 그거 너무 지겹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행복해지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을 가만히 바라고 있지만 말고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는 거? 이게 행복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해피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웬 하버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버드에서 행복 연구를 많이 또 했어요. 그렇죠. 그 종단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하버드 시리즈가 많다 보니 또 왜 또 하버드야 싶긴 했지만 되게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저자가 행복을 미래와 현재 그리고 이익과 손실 이 두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고혈압 이런 거에 근원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정크푸드 이런 햄버거를 와구와구 먹으면 이거는 그냥 현재의 만족만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불과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지금 현재 먹어도 정말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아무 맛도 없는 건강하기만 한 그런 햄버거를 먹으면 그거는 또 미래의 성취만 바라는 성취주의에 또 불과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적당히 맛도 있으면서 적당히 내 미래의 건강도 챙기는 적당한 햄버거를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래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현재의 쾌락만은 쫓거나 이러지 않고 적절한 균형?
이 지점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 지점은 또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그렇죠. 저는 관련해서 욜로도 떠올라요. 그게 이제 You Only Live Once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인데 하면서 약간 쾌락주의적으로 맞아. 흐르는 막 흥청망청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너무 현재만을 집중한 거잖아요. 현재에 집중하는 건 좋긴 하지만 미래가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욜로가 생긴 게 너무 우리가 미래 행복을 맞아. 위해서 현재를 유예하는 삶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지만 또 한편으로 부작용이 너무 현재의 쾌락에만 집중해서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거는 인생 전체를 놓고 한 번 산다는 거지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욜로를 생각할 때도 이 인생 전체를 한번 고려해서 균형 잡힌 지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쾌락을 지금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의 전체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뭐 물론 욜로의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균형 잡혀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욜로, 소확행 이러면서 소확행이 되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가끔 보면은 막 물건 멋진 거 사고 막 그런 게 마치 소확행인 것처럼 네,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알편심에서는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대 박사님 오랜만에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많은 설명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행복은 우선 정해진 게 없어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일상에 달콤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에서 옵니다. 세 번째는 관계. 행복은 함께할 때 더 커진다. 네, 그래서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내 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놀라운 적응의 동물이라서 아무리 행복한 순간에도 금세 적응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적응을 깰 만한 것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소소하게 쌓아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행복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유명한 행복 연구가 중 한 명인 최인철 교수의 행복에 대한 글로 인사드릴게요. 만약 행복의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흡족.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함. 행복의 실체를 묘사하기에 이처럼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흡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 흡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해도 그리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